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장희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코덱 표준과 표준화 세 번째 시간으로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맨 처음에 얘기를 들어가면서 제 강의를 지금 계속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해서 일단 지나간 히스토리를 쭉 훑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2005년에 국가별 PCT 국제 출원 순위, 좀 특허에 대해서 낯선 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패턴 코어퍼레이션 트리티의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출원할 때 원래는 각 나라별로 다 다른데 그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여기에 출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출원된 걸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도 출원하게 합시다 하는 협정이 되겠고요. 2005년도에 여기에 가장 출원을 많이 한 순위, 즉 한국에서도 출원하고 영국에서도 출원하고 프랑스에서도 출원하고 하겠죠.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6위 정도를 했었네요. 그죠? 2004년도, 3년도에 보시면 한국이 꾸준히 잘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가 굉장히 늘고 있다 하는 얘기 하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순위가 한 계단 더 올라가 있네요. 그죠?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이 돼 있습니다. 중국은 안 보여요. 중국 지금 안 보이지만 중국 곧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요. 어디를 잘해요? 라고 하는 순위를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국 특허 등록 순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는 2005년 자료고 이것도 꽤 됐네요. 그런데 이미 그쪽에도 여기 보이는 순위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작은 게 좋은데 보시면 우리나라 반도체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가 4등이에요. 특허 순위로 보면. 그 다음에 정보통신은 3등까지 했어요. 그쵸? 94년도에는 4등 하다가 93년도에는 3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반도체가 못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특허를 내지 않습니다. 공정기술 같은 경우는 노후화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로 내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어떤 게 더 낫다 안 낫다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정보통신 쪽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 경쟁력이 오랫동안 높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겠고요. 아까 PCT 출원 순위에서 나라별로도 볼 수 있지만 출원인, 즉 야 이 특허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어떤 그 많이 내는 순서별로 회사가 어떤 게 있나라고 봤더니 2005년도에 우리나라 회사 삼성전자, LG전자는 저 뒤에 있고요. 필립스, 마쓰시다, 노키아, 인텔, 모토로라 다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지멘스, 보쉬, 바스프, 3M 이런 회사들은 동그라미를 안 치고 그 외의 회사들의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친 회사들은 다 엠팩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엠팩 특허를 가진 회사들이 순위를 1등부터 쭉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2015년에는 대한민국 순위가 4등까지 하다가 이제 5등으로 밀렸어요. 이유는 중국이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출원 건수는 국민 1인당이 아니라 상관없이 그 나라별 숫자를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인구를 고려하시면 뭐 우리나라가 중국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는 그런 의미에서. 자, 기업별 순위로 보시더라도 자 1등에 화웨이, 3등에 GT 해서 중국 회사들이 들어있고 그 뒤에 삼성전자가 쭉 따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아까처럼 해볼까요? 화웨이, 퀄컴, GT, 삼성전자, 미쓰비시, 에릭슨, LG, 소니, 필립스, 퓨렛패커드 이 10군데가 1등부터 10위까지인데요. 이 회사들 중에 엠팩 특허가 없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엠팩이 중요한 특허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회사들이 엠팩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멘스나 바스프나 소위 엠팩과 상관없는 또는 IT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기업들이 점점 순위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살펴봤어요. 2020년이니까 최근 거네요. 그죠? 그래서 미국 내 특허 취득 건수 상위 10개를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IBM, 삼성전자, 캐논, MS, 인텔, LG, 애플, 포드는 자동차 회사니까 아닐 거고요.
아마존 아닌 거 알겠고요. 화웨이 전자회사죠. 그래서 10개 중에 8개 회사가 엠팩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서요. 자, 이거 특허 왜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남들이 내 특허를 사용할 때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두 가지 사진은 두 가지 그림은 뭡니까? 일단 왼쪽부터 볼까요?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무역 수지를 계산하듯이 이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역시도 수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간 돈,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들이 쭉 있는데 빨간색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내는 것이 되겠고요. 파란색은 거꾸로 받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건 파란색이 빨간 것보다 위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지 수입 빼기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금 제일 아래 보이시는 회색 그래프처럼 변동이 되게 됩니다. 회색 그래프처럼 변동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지급하는 금액이 수입하는 금액보다 많은 것처럼 보여요. 아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LG전자가 이렇게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또는 수입 금액은 도대체 우리가 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받는 수입은 주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했더니 어떤 표가 또 한 장 있냐면 옆에 보시면 2013년도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게 의외로 한류에서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영화사, 게임업체에서 콘텐츠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있죠. 저작권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 LG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저도 삼성에 있을 때 했었고 삼성 바깥에 나와서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성 바깥에 있었던 시간이 훨씬 기니까. 그랬더니 그 삼성에 계신 임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많이 내면 낼수록 삼성이 그만큼 버는 돈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런가요? 실제로 그럴까요? 한번 계속 그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시면 크게 기업들이 돈을 버는 방법,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기업이 왜 돈을 벌어야 되나요? 우스갯소리를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경제학 책에 보니까 어떤 두 무인도에 100명씩의 사람들을 넣어놓고 1년 있다 가봤더니 한 무인도는 다 죽고 없고요. 한 무인도는 잘 살고 있더래요. 애도 낳고 그러면서. 근데 어떤 무인도였냐면 한 무인도는 은행에 다니는 직원들만 100명 살았고 또 한 무인도는 농업을 하는 농부들만 100명이 살았대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더스트리를 우리 소위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회사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했을 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노베이션, 혁신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이전 시간에 제가 MP3 얘기하면서 그 전에 몇 가지 혁신들이 있었죠. 축음기, 뭐 오디오 카세트, CD, 뭐 MP3 플레이어 하면서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그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것만 있느냐 그러면 두 번째로 캐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LG, 뭐 구글도 포함해서 원래 있던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보다 더 잘해서 더 좋은 제품을 팔아서 성공하는 회사들, 메모리 칩이랄지 LCD랄지 뭐 셀룰라폰 그럼 휴대폰이죠. 구글이 인터넷 서치를 발명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구글 이전에도 뭐 야후나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 검색 엔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검색 엔진, 전 세계적인 검색 엔진 그러면 여전히 구글을 떠올리는 이유는 구글이 캐치업을 잘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through rule setting.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자기네들이 판을 깔아버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나 윈도우스,
또는 오늘날 SNS에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이 회사를 경유해야만 되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퓨처 프리딕팅 그래갖고 이노베이션과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남들보다 먼저 가서 거기를 선점하는 것, 기술적인 선점이라기보단 여기 당연히 뜰 거야, 그러니까 미리 여기 좀 사둬야 되겠어 하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그렇고요. 원래 지금 아마존은 이제 모든 걸 다 파는 회사가 되었지만 맨 처음에는 도서를 실제로 서점에 가서 샀던 거를 이거를 굳이 서점에서 살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구매하게 하면 안 될까 하는 미래를 구상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필립스나 소니 역시도 기존에 있던 CD, 기존에 있던 오디오 카세트, 기존에 있던 비디오 카세트 제거하고 요걸로 가면 되지 않을까에 투자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던 회사들이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준을 통해서 브랜드의 락인, 이 브랜드에 한번 갇히면 못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지금 제 자리에 음료가 스타벅스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스타벅스도 호우 불호를 떠나서 거의 브랜드 락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스타벅스를 드시는 이유가 비슷한 퀄리티의 커피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저도 믿습니다만, 스타벅스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 가운데 그 브랜드의 락인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스탠더디제이션입니다. 아무도 스타벅스가 표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커피의 표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되어 가면 좋겠다, 표준이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실제로 기업들은 뭘 먹고 사느냐? 아까 지식재산권의 수입, 그다음에 지급 이런 걸로 해서 삼성이나 LG가 지급하는 돈이 되게 많으면 불편하지 않은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대답으로 이 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여기 스터티스티카라는 곳에서 제가 찾았기 때문에 그냥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목이 Apple's Incredible 21st Century Growth. 애플이라는 데가 원래는 20세기에도 있었는데 21세기에 지금 보면 거의 바닥이었다가 지금 거의 미화로 250빌리언이니까 굉장히 큰 돈까지 매년 그 레비뉴는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어디서 주로 컸어요 해서 봤더니 2000년 초에부터 출발해서 크기 시작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파드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맥북 만들어졌고 아이폰 만들어졌고 아이패드, 애플워치. 여기 맥북을 제외하고는 다 아이파드에서 출발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전화기 성능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그거를 편의사항을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이지, 아이파드가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이파드는 뭐였냐면 mp3를 채용한 기술이었고요. mp3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애플이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아니었죠. mp3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완성된 표준입니다. 92년도에 정확히 완성된 표준입니다. 엠팩에서. 따라서 아이파드가 나왔을 때 애플은 mp3의 기술료를 내는 입장이었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상당수도 다 미디어 코덱이에요. 물론 뒤에는 나중에는 애플이 직접 표준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특허를 갖기는 시작했지만, 여기에 지금 성장한 이면에는 기술료를 많이 낸 것보다 여기에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많이 팔려서 이 회사가 성공했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여기서는 애플을 보여드렸지만 삼성이나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료를 내고 안 내고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고요. 기술료가 적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기술료를 내면서까지 이 표준을 써야 되도록 만들어내는 시스템, 즉 표준화 단계로 되어서 그 표준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시장이 커지는 게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엠팩2 표준을 예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팩2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뭐 다른 말들은 다 빼놓고 몇 가지만 살짝 보시면 Composite Quality at 6 Mbps 해가지고 6Mbps 정도의 성능에서 좋은 거 만들어줄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디지털 TV가 대략 5Mbps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자, 요거를 언제 시작했냐면요. 1990년에 시작해서 1995년에 주요 표준들이 대부분 끝났고요. 뒤에 뭐 6부, 9부, 8부 나오는데 거기에 보완적인 표준들이 계속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디다 썼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셋탑박스 같은 거, 케이블 TV 이런 거요.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 VHF, UHF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상파 방송, DVD 이런 거에 엄청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엠팩2는 무엇으로도 유명하냐면요. 이 엠팩2로 기술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기술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엠팩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엠팩2 특허 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개 정도의 특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특허 풀이 뭡니까? 그러면 특허 풀은 특허권자들이 모여서 풀을 만들고 그 풀을 이 풀 속에다가 특허를 놓아 놓으면 옆에 있는 라이선싱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내가 대신 이거 해줄게 하는 사람이 실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마치 무엇하고 똑같으냐면 부동산하고도 비슷하네요. 특허권자들이 모여서 해당 집 하나에 대한 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부동산에 맡겨 놓으면 이 부동산은 실제로 여기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용 계약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것이 됩니다. 아니 직접 하지 왜 이걸 풀을 만들어야 되나요? 특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라이선시 특허를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은 특허권자들을 다 일일이 쫓아가서 다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게 불편합니다. 지금 얼추 여기 보시면 reportedly more than 40 patents are needed 해가지고 40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통 수백 그 특정한 나라의 40건이고요. 전 세계 특허들을 세보면 대략 한 400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좀 이따 뒤에도 표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수백 건의 특허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 수백 건 특허들을 들고 있는 특허권자를 일일이 찾아가서 이거 사용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인데 이 엠팩2가 되면서 패턴 풀로 해서 여기다가 한 곳에다 돈 내고 이것에 돈 내는 걸로 모든 걸 가름하게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 최초는 아닙니다만 최초는 한 뭐 7, 80년 더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릴 건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엠팩2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스톱 셀링,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지면서 그리고 로열티를 특허 관리나 이런 데에 대한 절감이 되기 때문에 로열티가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얼마만큼 저렴해졌는지는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릴 거고 한 곳에서만 악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허 분쟁이 최소화되고요. 그 특허가 들어있는 표준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한 데가 엠팩 LA, 아까 라이선싱 오소리티, 라이선싱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LA가 그거의 약자고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고 이 회사가 최근에 이 특허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지나가겠고 그러면 얼마만큼 벌었어요 도대체? 라고 했을 때 아까 엠팩2의 얘기를 했었는데 엠팩2가 연간 약 7억 달러 정도를 특허료로 받고 있습니다. 7억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닌데 무엇보다는 작냐면요. 기업체들이 1년에 버는 돈의 이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거는 아닐 거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특허 얘기로 들어왔으니까 특허는 영원하지 않죠. 저작권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인정이 됩니다만 특허는 20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엠팩2의 패밀리 특허라는 건 비슷한 특허들끼리 묶어놓은 걸 그냥 패밀리 특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것들을 보니까
등록이 된 때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등록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995년도에 대부분의 일들이 끝났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등록이 그 당시에는 좀 늦게 등록되는 것들이 있어서 발명은 먼저 됐더라도 그래서 대부분의 특허들이 이 기간에 등록이 됐고요. 필수 특허는 이 표준이 완성되었을 때 이 특허가 아니면 이 표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특허가 필수 특허라고 하고 종종 요새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표준 특허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해서 재보았더니 옆에서 보는 것처럼 소니가 당시에 130건, 톰슨 101건, 필립스 88건, 삼성 15건으로 돼 있어요. 여기 또 친숙한 업체들이 나오네요. 소니하고 필립스 나왔습니다. 아까 소니 필립스는 이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소니하고 필립스는 CD 만들 때 같이 만들었고 오디오 카세트 때도 꿍짝꿍짝 했었고 DVD 만들 때도 만들었었죠. 근데 그 DVD에 들어가는 코덱이 뭐라고요? MPEG-2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많이 가진 소니하고 필립스가 DVD에 채용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겠죠. 자, 삼성 15건이 되게 재밌습니다. 삼성이 이 기술을 집어넣고 있을 때 제가 마침 그 삼성 종합기술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좀 스토리를 아는데 삼성은 MPEG-2가 만들어지는 동안 표준화 작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특허만 내놓은 상태였고요. 내부적으로 내놓은 특허들을 보니까 MPEG-2에 해당하는 특허들이 있어서 그걸 해외에 계속 특허를 출원해놓고 그것들의 개수를 세 보았더니 15건 정도가 인정이 됐고 그거는 비교적 최근에 여기서 최근이라는 건 이 뒷부분에 출원한 특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특허는 20년 정도 지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즉 여기에 있는 1981년에 낸 특허는요. 이게 만약 이때 등록이 됐다면 언제 없어집니까? 20년이 지나면 2001년이 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PEG-2 특허는 엄밀하게 말해서 1995년에서부터 한 20년 지나면 2015년쯤에는 무료 표준이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때 나왔던 수백 개의 특허들 중에서 얘네들이 점점 앞에 있는 것들부터 무효화가 되기 시작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특허들만 남겠죠. 그래서 1년에 뭐 7억 불씩 모아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아진 돈을 남는 현재 유효한 특허를 가진 회사들만 가지게 돼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2015년, 4년 이쪽 근처에서 수억 불 정도의 그 로열티 수익이 MPEG-2에서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가급적이면 삼성전자처럼 비교적 최근에 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나를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표준만 존재하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표준들은 로열티를 안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ISO, IEC에서 그 자기네들 표준에 대해서 라이선싱 그러면 아까 표준 특허를 사용할 때 특허 사용 계약을 라이선싱이라고 했었었죠. 이 라이선싱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타입 1, 타입 2, 타입 3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타입 1은 어떤 표준이냐면 야, 우리는 돈 안 받을 거야. 우리는 특허가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표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The patent holder is willing to negotiate licenses free of charge. 그래서 무료로 제공해 줄 거야 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코덱 표준은 다 그러면 돈을 받나요? JPEG 표준은 돈을 안 받는 표준으로 유명했었었죠. 도중에 누군가가 그 원칙을 깨고 나와서 한두 번 받은 사례가 있었긴 합니다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JPEG 자체는 타입 1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MPEG 표준들이 타입 2입니다. 요건 뭐냐면 The patent holder is willing to negotiate licenses with other parties. 협상은 하겠는데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on reasonable terms 그래가지고 충분히 낼 만한 돈을 받는 조건으로 모두에게 실시하겠다. 모두 non-discriminatory 하니까 차별 없이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우리 경쟁자니까 너는 안 되고 얘는 내 친구니까 너는 쓸 수 있고 이게 아니고 뭐 경쟁자건 아니건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만들자 해서 타입 2로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 한 10여 년쯤 됐나요? 휴대폰 초기에 삼성하고 애플하고 특허 가지고 많이 붙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삼성하고 애플하고 싸울 때 뭘로도 싸웠었냐면 이 표준 특허로도 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던 저희는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뭐 서로 이게 특허 소송을 걸 거린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그 둘 서로 잘 마무리가 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입 3는 뭐냐면요, 패턴 홀더가 is not willing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either paragraph type 1 or type 2. 말이 어렵네요. 타입 1도 안 되고 타입 2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패턴 홀더가 있을 때, 야 니네들 난 일단 내 특허를 표준에서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돼 하는 그런 회사가, 그런 패턴 홀더가 존재를 할 때 이걸 타입 3로 분류를 하고, 이 타입 3인 경우에는 ISO IEC에서 표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었는데 타입 3라고 되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러면 그냥 표준을 폐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적어도 ISO와 IEC에서 만들어낸 표준들은 타입 1 또는 타입 2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만나게 되실 상당히 많은 표준들은 타입 1 표준들이 되겠다. 그리고 일부는 엠팩 같이 타입 2 표준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UHD TV에 들어가 있는 UHD TV에 들어가 있는 표준은 HEBC가 되겠고요. HEBC가 되면서부터는 아까 설명드린 엠팩 LA 말고도 뭐 HEBC 어드밴스랄지 뭐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 패턴 풀들이 굉장히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됐고,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허료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특허료가 점점점 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BC H.264라고 불리는 것들에는 로열티가 장비당 0.2 USD는 20센트입니다. 20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00원 정도 되려나요? 네. 그 다음에 캡은 어느 한 회사가 낼 수 있는 최대치를 또 정해놔서 이거보다는 더 많이 안 내도 되게 해줄게 라고 정하는 거고요. 아까 UHD TV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도 보면 장비당 20전, 뭐 캡은 2,500만 불 이렇게 되네요. 엠팩 LA가 이렇고요. HEBC 어드밴스는 뭐 장치당 TV 한 대당 1불 95, 그다음에 캡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금액은 둘째치고 첫 번째는요. 엠팩 LA도 내고 엠팩 어드밴스에도 내야 되나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군데 다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특허풀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특허를 여기에 가입시킬 건가 아니면 여기에 가입시킬 건가에 따라서 특허료가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HEBC가 전 세계적으로 엠팩2만큼 성공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네요. 이 강의에서. 엠팩2만큼 성공한 표준이 지금까지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엠팩2만큼 어떤 면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냐면 가장 많이 팔리고요. 대수로도. 그 다음에 로열티 수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았고요. HEBC는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지상파 방송에서는 표준이 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표준 채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넷플릭스 이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건 더 이상 방송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요새 IP, 즉 굳이 내가 지상파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심지어는 케이블 TV로 보잖아요. 지상파 방송도. 그래서 케이블 TV에서 내가 어떤 방송을 하겠느냐, 어떤 식으로 전송을 하겠느냐의 규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방송의 환경이 굉장히 전송할 수 있는 이 미디어의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밖에서 정리한 표를 하나 그냥 빌려왔는데요. 엠팩2, 엠팩4 ABC, HEBC에 대해서 라이선싱 오거니제이션이 몇 개였느냐. 엠팩2 때는 하나였고 엠팩 ABC 때까지도 하나였다가 HEBC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만 최소한 이 표를 만들 당시에 알려진 건 두 개였고요. 로열티의 방식들이 점점 다양화되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 단 하나, 이것만 한번 보시죠. 엠팩2에 기기당 얼마를 냈어요?
엠팩2는 1995년대부터 냈는데 2불 50센트 대략 한 3,000원 정도를 냈고요. 엠팩4나 HEBC는요 20전 정도를 내는 것 같아요. 여기도 HEBC 어드밴스도 많이 받아야 1불 20입니다.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무엇보다는 적어요. 엠팩2보다는 적어요. HEBC가 나온 요즘은 엠팩2가 나온 그때보다 대략 25년에서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년 전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그나저나 왜 새로 만들어요? 엠팩2보다 HEBC가 대략 4배 정도 좋다고 주장합니다. 4배 정도 좋다는 얘기는 엠팩2로 5메가 bps로 압축할 걸 HEBC로 뭐 1, 2메가 bps로 압축을 해도 화질이 비슷하다는 걸 의미해요. 돈 안 내고 또는 뭐 무료가 거의 된 엠팩2 표준을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방송국 입장이라고 하면 5메가 bps로 보내면 채널 하나잖아요. HEBC로 보내면 채널 2개가 만들어지면 방송국이 2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방송국 2개를 만드시겠어요? 방송국 하나를 쓰시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방송국 소유자라면 2개를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런 이유는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코덱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코덱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열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덱이 지금처럼 너무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엠팩 바깥의 코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엠팩에게도 위기인 거는 맞고요. 그만큼 코덱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상황은 점점 더 다변화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미디어 코덱의 앞날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왔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표준과 관련된 특허의 개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엠팩이 처음 엠팩2가 도입되던 시기에 그 표준 특허에 관련된 Patent Referencing Standards as Prior Art에서 특허들이 나올 때 나는 이 표준하고 상관이 있어야 하는 특허들의 개수가 어때요? 1990년대에는 10,000건보다도 훨씬 적은 한 수천 건이었던 것 같아요. 한 1, 2천 건 정도 돼 보입니다. 되던 것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최근에 2012년에는 4만 건이 넘는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2012년까지만 보여드리는 건 이때가 주로 HEBC가 표준화가 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공식 소식통에 의하면 예전에 정부 과제에서 한번 HEBC에 매달려 있는 전 세계 특허를 추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략 한 15,000건 정도로 추산을 했었거든요. 제가 엠팩2에 걸려 있는 특허가 400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400개 되던 특허가 15,000개로 늘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특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만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입 장벽이 되지 못해 줄 수 있다. 또는 그거에 대한 리턴. 내가 이 표준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특허료로? 이거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 코덱 표준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질문이 계속됩니다. 해상도를 어디까지 지원해 줄 거냐? 코덱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앞에 두 가지는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러면서 점점 아까 HEBC가 엠팩2보다도 4배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올 코덱들은 HEBC보다 2배, 4배 계속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거에 대한 구현 복잡도, 계산 복잡도. 달리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되는 시간, 여러분들의 그 디지털 기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써야 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비용이 굉장히 커져가는 문제들이 함께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코덱을 표준화하는 곳에서는 이슈가 되어 갈 것 같습니다. 없어질 건가요? 없어지진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용량이 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 비디오 코덱 비즈니스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엠팩4를 당시에 만들면서 삼성전자에 견학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데모를 하곤 했었어요. 그때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때 엠팩이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물어보셔서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방송국에서만 만들지만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시기가 올 거예요. 라고 저도 못 봤는데 아직 제가 그렇게 예측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까 코모더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상품화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점점 더 복잡하지만 저렴하게 계속 진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요. 혹시 강연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코멘트가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강의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